예, 안녕하세요. 제19회 백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경기대학교의 최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미얀마 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국내적으로 군부에 대한 시민들의 시위가 더욱 강해지고 있고요. 또 시민 불복종 운동에 대한 참여 규모도 점점 증가하여서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가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위가 격해지면서 희생자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정말 보는 사람 입장에서 마음이 좀 답답하고 아픈 그런 상황들이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이제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미얀마 사태에 대한 그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고, 또 유엔도 긴급하게 회의를 계속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 미얀마 시민들의 그 양군에 주재한 그 대사관 앞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시위도 있었고요. 주 양곤 주 미얀마 한국 대사관 앞에서도 그 한국말로 도와달라고 하는 그 미얀마 사람들이 그 간청들이 있는 모습들이 SNS 통해서도 전파되기도 해서 저희 마음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국제사회에 있어서도 미얀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얀마 사태가 이제 국제사회의 그 관계, 또 지정학적인 함의, 그러니까 왜 국제사회가 이렇게 미얀마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미얀마의 쿠데타를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그 미얀마라고 하는 이제 그 상황이 국내적으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좀 그 국제적 관점에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백세미나에서는요, 그 국제정치 전문가를 모시고 저희가 미얀마 사태를 좀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미얀마 쿠데타의 아시안 지역의 정치 경제적 의미라고 하는 주제로, 그 제목으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귀한 분 모셨습니다. 정말 아세안의 전문가시고요. 또 국제정치의 전문가시고, 또 정말 저희 그 한미얀마 연구회랑은 또 이렇게 오랜 관계 속에서 저희를 많이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셨던 분인데요. 한 아세안 센터 전 사무총장이신 김영선 대사님 모셨습니다. 잠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코미라의 그 미얀마 사태에 관한 토론에 이렇게 참석하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미얀마는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나라로 이제 부상되고 있고, 그런데 사실 그동안에 이제 미얀마에 대한 연구가 그렇게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근데 코미라가 이렇게 미얀마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많은 토론도 하고 연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최 교수님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미얀마는 54년이라는 오랜 동안의 이제 군부 통치를 마무리를 짓고 5년 전에 문민정부가 출범을 했었죠. 그래서 그동안에 민주정치 발전과 경제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진력을 해왔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한국이 파트너로서 협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급작스러운 그 군사 정변으로 인해서 어떤 미얀마 국민들의 이러한 민주정치 발전, 경제 발전의 그 열망이 저해되지 않는가, 그런 면에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이 국민들의 불복종 운동이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고, 또 이제 군사 정권도 이제 강경 진압이라는 그러한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제 이러한 사태가 많은 희생을 불러오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러한 미얀마 사태가 어떻게 이제 전개될 것이냐, 참으로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최근 이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접해보면은 이번 사태가 이렇게 쉽게 조기에 정리가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또 한 분의 그 토론자를 모셨는데, 저랑 항상 같이 다니면서 이제 연구 파트너인데요. 이번에 덕성여대 교수님이 되신 우리 박현영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잠시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 박현영입니다. 오늘 김영선 대사님 모시고 저도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또 미얀마 사태를
아세안 또 국제정치 관점에서 또 학습하는 귀한 시간으로 좀 삼으려고 합니다. 말씀 잘 듣고 또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그 미얀마 사태를 국제사회 관점에서 보려고 하니까요. 사실 이 아는 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도 모르겠고요. 예. 그래서 저희도 공부하고 또 그리고 또 정말 이 국제정치에 대한 경험과 또 해안을 갖고 있는 분들 참 그 찾기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대사님께 참 어려운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그 흔쾌히 이제 나오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너무 감사했고요. 뭐 이제 본격적으로 좀 토론을 좀 진행을 하겠는데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좀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체크해야 될 것은 미얀마 사태의 전망 아닐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 관심도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시위가 확산돼서 희생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뭐 공식적으로는 2명이 희생됐다, 사망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인터넷상으로는 7명이 사망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위도 더욱더 조직적으로 되어서 뭐 요새 그 5-2 시위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먼저 대사님께 좀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요새 그 미얀마에서 시위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그리고 또 군은 강경 진압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향후 뭐 어려우시겠지만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약간 좀 전망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군부가 정변을 일으킨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좀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군부가 어떤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떤 민주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불안감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그 미얀마 국민들 특히 그 젊은 세대들의 그 변화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최 교수님 지적하셨듯이 이번에 2월 22일 날 전국적으로 이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는데 그 캠페인을 이제 5-2 뭐 제너럴 스트라이크, 5-2 레볼루션 이렇게 이제 명칭을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이 마치 그 1988년에 1988년 8월 8일 날 일어난 그런 시위를 연상을 시키는데 그렇지만은 이제 이번 그 시위 이제 저항 운동은 그때하고 또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 한 10년간 그 미얀마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경험을 했고 특히 이 젊은 세대들이 어떤 인터넷 또 모바일 제너레이션이라는 면에서 군부가 강경 입장으로서만은 그렇게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면에서 앞으로 이 국민들의 그 불복종 시위 운동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군이 대응할지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그 전개 양상이 결정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대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8888 이 그 시위하고 지금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어떤 면에서 좀 다른지 뭐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그 상황이 좀 과거랑은 좀 어떻게 전개될 건지 좀. 네, 우선 그 지역적으로는 이제 1988년은 이제 양곤 대학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지역적으로 보면 이제 양곤을 중심으로 일어났다고 한다면은 이번은 이제 뭐 양곤에 국한하지 않고 네피도 만달레 전국적으로 이것이 확산이 됐다. 그 과정에는 어떤 인터넷이라든가 그 소셜 미디어의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어떤 민주주의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세대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비해서 오늘날은 이제 지난 10년간 민주주의라든가 자유라든가 어떤 인권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경험을 한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그 양상이 다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예전에 뭐 특강할 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미얀마가 다시 폐쇄되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제가 그 지금 대사님 분석해 주신 것처럼 10년이라고 하는 자유를 경험한 그리고 시장 경제를 경험한 나라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반문을 하면서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걸 잘 넘어가야지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것이 맞아지는데 뭐 그런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도 뭐 여러 미얀마에 대해 관심 갖고 계속 연구하고 계시는데 이번 사태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앞으로 전망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저 대사님 말씀하셨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 그리고 젊은 세대의 어떤 그 이 사태를 뚫고 나가고 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어떤 절박함 그리고 SNS를 통해서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 세계로 공유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는 또 무엇보다도 그 경제적인 그 여러 국가들이 미얀마에 현재 인발먼트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어떤 일방적인 진압과 어떤 사태가 파국으로 가는 것들은 되도록 서로 간에 민주정부나 아니면 군부정부는 좀 지양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중국과 뭐 미국,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국가들이 현재 투자와 무역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제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새로운 어떤 경제 체제를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바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선에서 군부와 또 아웅산 수치 그 전 정권 간의 협의 그리고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이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그 앞으로의 전망에서 이제 우리가 쉽게 그냥 질문하면 군부가 이길까 민주 세력이 이길까 아니면 시민이 이길까 뭐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과거로 본다라면 888 세대를 본다라면 아마 군부가 이긴 거로 이렇게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 생각을 그러니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시위가 지금 현재는 뭐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지금 대선님 말씀하신 대로 이전 세대와 다른 세대 또 민주화 경험이 있는 세대 그리고 이미 개방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했었던 그 지금의 미얀마 관계 이걸 통해서 보게 되면 뭐 군부가 강경 진압을 한다 하더라도 그 대응 세력도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박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사실 미얀마가 이제 예전처럼 고립된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지금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 저희가 미얀마의 지정학적 그 의미라든가 또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그 중요성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얀마의 지정학적 의미를 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좀 이해하는 데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자료 화면에서 보듯이 그 이제 미얀마는 여러 나라와 이제 국경을 접하고 있죠. 특히 그 중국, 인도하고 이제 접경을 취하고 있고 보시다시피 이제 면적은 우리 한반도의 한 3배 정도가 되니까 상당히 넓고 인구도 이제 한 5,500만 또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뭐 잠재성이 큰 나라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죠. 근데 이제 특히 그 최근에 미국과 이제 중국의 어떤 전략적인 경쟁, 그 패권 경쟁이 이제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이 미얀마의 어떤 그 지정학적인 중요성이 다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중국은 이제 이 말라카 해협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인도양이라든가 이제 벵골만으로 나가려는 그런 의도를 올해부터 갖고 있었고요. 그것이 이제 1대1로 정책의 일환으로서 강력한 그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또 인도의 경우는 이제 2015년에 이제 모디 총리가 신동방 정책 그걸 표방을 해가지고 아세안이라든가 동아시아하고의 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바로 게이트웨이가 되는 게 이제 미얀마입니다. 그래서 이 미얀마는 이제 거대 경제권인 중국, 인도 이렇게 아세안을 연결하는 그런 요충의 자리를 잡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제 타픽이 미얀마 사태가 국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또 지정학적으로 어떤 함의를 갖느냐 이런 게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만은 이러한 그 미얀마의 그 지정학적인 중요성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미얀마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도 이러한 요인이 이제 일정 부분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대사님 설명해 주신 대로 이게 그 미중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상충하는 그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어서 아마 이게 그 국내적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관심도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저희가 이제 그 미얀마의 그 관련된 국가들이 어떻게 이 사태를 지금 쿠데타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미얀마는 이제 아세안 회원국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아세안 국가들이 어떤 입장을 좀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사님께 먼저 좀 궁금해서요. 네. 그 아세안이 미얀마 이 그 쿠데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또 뭐 이 그 미얀마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아세안 내에서의 그 뭐 다자주의적 그 방안이 좀 있는지 이런 부분에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번 미얀마 사태 관련해서 그 아세안의 역할 또 그 반응 이런 것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세안의 그 발전 과정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이제 아세안은 원래 이제 태생적으로 이 각기 다른 정치 체제, 경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원칙으로서 내정 불간섭이라든가 주권 존중이라든가 이런 원칙이 아주 중요한 원칙으로 이렇게 되어 왔었죠. 그런데 이제 아세안이 2015년에 이제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또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이제 공동체를 구현을 하자. 그래서 아세안 공동체를 이제 2015년에 출범을 시켰는데 그러한 그 목표를 실현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아세안 국가들의 어떤 단합 또 이 결속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이제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아세안이 이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은 아세안이 어떤 목표를 실현하는데 크게 이제 손상이 올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제 아세안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많은 기대가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세안이 이제 그 요번에 정변이 일어나자마자 이제 올해 그 의장국인 브루나이의 명의로 이제 스테이트먼트를 냈습니다. 일각에서는 굉장히 뭐 미온적인 거다 합니다는 즉각적으로 어떤 스테이트먼트를 내고 어떤 아세안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모색하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그 저도 이게 좀 자료를 보다 보면 이 아세안이 대사님도 약간 말씀주셨지만 좀 미온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중에서도 근데 특히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가 이제 인도네시아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더라고요. 그래서 또 특히 또 인도네시아 대사 한 아세안 센터 사무총장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대사도 하셔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나 이렇게 관계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의 역할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또 앞으로 이게 좀 그 인도네시아가 좀 주도적 역할을 왜 하는지 또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에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좀 이해하는 데 좀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 조코이 대통령이 등장한 이후에 인도네시아가 나름 그 지역 이슈에 대해서 어떤 그 보이스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이제 인도네시아는 이제 아세안은 그 구성 국가들이 전부 국력의 차이가 많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아세안의 원칙이 뭐냐면 프린시플 오브 이퀄리티입니다. 나라가 크더라도 기여도 똑같이 하고 그만큼 보이스도 똑같이 한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는 인구라든가 그 면적 또 GDP가 아세안 10개국 전체의 40%나 됩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가 뭔가 큰 보이스를 내면은 그 아세안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인도네시아는 나름 그게 로우 프로파일을 유지를 해왔지만은 지금 이렇게 미중 간의 경쟁이라든가 이 지역의 질서가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아세안이 그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가 좀 뭐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인도네시아가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좀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이 지역의 새로운 질서 형성과 관련해서 미국은 이제 인도 퍼시픽 스트래티지를 이제 주창하고
반면에 이제 중국은 1대1로 정책을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아세안은 미중 간의 그런 경쟁 속에서 어떻게 위치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역시 인도네시아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아세안의 그 입장을 그 나라마다 입장이 상이한데도 불구하고 아세안의 어떤 공통적인 입장을 정리한 게 있죠. 그게 이제 아세안 아웃룩 on the Indo-Pacific 그래가지고 인도퍼시픽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이라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그 인도네시아의 하나의 큰 이니셔티브였다. 그래서 이번 그 미얀마 사태 관련해서도 인도네시아가 뭔가 적극적으로 마크해서 또 공식적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세안은 참 어려운 지역인 것 같아요. 지금 대사님 설명해 주신 하나의 아세안 이런 얘기들을 저희는 하지만 그 안에 일어나는 원칙들 이런 것들 잘 이해 못하니까 이 아세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정치적 상황이라든가 뭐 이런 변화에 대해서 뭐 저희가 뉴스를 접할 때마다 뭐 좀 의아해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얀마의 사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게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마 그런 그 아세안 지정학자들이 그 또 그 과거의 히스토리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몰라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대사님 좀 모시고 이렇게 자꾸 이제 아세안에 대한 좀 말씀을 좀 들으면 다음엔 더 좀 재밌지 않을까? 좀 이렇게 심각한 얘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그 재밌는 얘기 좀 기회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부연하자면 이제 아세안의 어떤 이제 국제관계에서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이제 아세안 센트럴리티라고 있습니다. 아세안 중심성이요. 그래서 이런 그 이 지역에서의 어떤 국제관계에 있어서 항상 아세안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이런 원칙을 뭐 목숨같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소 간의 어떤 패권 경쟁 속에서도 여러 가지 새로운 질서의 모색은 아세안이 중심이 돼야 된다. 따라서 이번에 미얀마 사태 관련해서도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강대국들의 어떤 주도에 의해서 이 문제의 이 해결점을 찾는 것보다는 뭔가 아세안이 중심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아세안의 어떤 크레더빌리티가 좀 손상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 보면서 브루나이가 의장국인데 브루나이가 뭐 이렇게 활동을 안 하는 걸로 생각했었는데 대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아세안 전체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의장국의 뒤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예, 그 안에서의 좀 논의라는 것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나요? 어떻게 되나요? 뭐 이제 그 안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논의가 활발한지 그 아세안에서의 뭐 의사결정이라든가 뭐 논의 과정들을 약간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좀 앞으로 뉴스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을까. 네, 아세안은 우선 그 컨센서스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어떤 스테이트먼트를 낼 때도 그 10개 회원국의 컨센서스 바탕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어떤 스테이트먼트를 내더라도 아무래도 좀 미온적인 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10개국이 다 합의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매년 그 의장국이 이제 돌아가면서 합니다만 올해는 이제 브루나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 성명이 브루나이 이제 정부의 그런 걸로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세안 내에서도 무슨 이슈를 협의할 때는 의장국하고 먼저 협의가 들어가죠.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이번에 움직일 때도 보면은 그 레트노 그 외교장관이 브루나이에 방문해서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싱가포르라든가 뭐 이렇게 이제 협조를 해나가는 식으로 돼 있고 또 그 이제 아세안이 이 지역에서 그 굉장히 중요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에도 뭔가 국제적인 협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아세안하고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네들이 어떤 조치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세안의 또 이해와 협조를 구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의장국이라든가 또 인도네시아나 이렇게 중요한 나라들하고 협의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예, 아세안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은 이 아세안 주변 국가들의 그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네, 그 대부분의 언론에서 지금 이 미얀마 사태 해결 어떤 방안이나 아니면 향후 전망을 할 때 미중 간의 분쟁 아니면 이 지역 내에서 미중 간의 분쟁이 미얀마를 통해서 분출이 되고 그리고 군부 세력과 어떤 민주 세력 간의 대립 이 양자 간의 관계로 보는데 이번에 이제 그 대사님 말씀하셨듯이 그 중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떤 중간 정도의 힘을 가진 아세안이 있다. 그리고 아세안의 어떤 그 내에서도 이제 인도네시아의 역할이 좀 더 강화되고, 그리고 이제 군부와 또 민주정부 간의 어떤 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촉매제로서의 기능을 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해결 방안, 그리고 좀 더 평화로운 방안이 좀 마련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떤 큰 세력이 어떤 한 편이 주도가 돼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보다도 이렇게 중간 정도의 역할을 하는, 그리고 이제 지역 내에 있는 중요한 플레이어가 역할을 했을 때 좀 더 이후의 사태에서도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세안의 역할, 그 안에서 인도네시아 역할이 좀 더 강화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그 아세안 센트럴러티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그 인상 깊게 대사님 말씀을 통해서 기억되는데요. 저희가 볼 때 항상 이제 주변국 얘기를 할 때 그 강대국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미얀마도 아세안의 국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공동체 속에서의 어떤 역할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 제가 미얀마 왔다 갔다 할 때 그 C 게임 해가지고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 게임 해가지고 그게 엄청 크게 나오는데, 제가 C 게임 해가지고 처음에 저는 되게 그 어색해했었거든요. 근데 아마 그런 것들이 저희랑 좀 다른 문화여서 저희가 그 아세안의 역할도 좀 보고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는 아직까지 그 미중에 대한 그 편향성, 그 관심도가 또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들어오면서 사실 이제 민주주의 가치와 글로벌 리더십을 이제 회복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미얀마 사태가 이제 첫 번째 이제 시험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또 그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 이거에 관련돼서 좀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교수님 지적하셨듯이 이제 바이든 신행정부는 어떤 민주주의 가치, 또 인권, 또 트럼프 시대에는 이제 자국 중심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이런 정책을 취했다면은 그거에 비해서는 이제 어떤 멀티래터리즘,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미국의 그 실추된 글로벌 리더십, 리저널 리더십을 회복하겠다, 이런 것을 이제 천명을 했었죠. 그래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취임 후에 처음으로 방문한 부처가 국무부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CIA를 방문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상징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 국무부에 가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연설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어떤 민주주의 가치라든가 또 글로벌 리더십, 거기서도 이제 미얀마 사태를 또 언급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그러한 가치를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할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미얀마 사태가 터졌잖아요. 근데 그게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강조하고 있는 그런 핵심 이념하고 직접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로서도 이제 미얀마 사태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난제로 이제 부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얀마의 어떤 지정학적인 이제 중요성으로 인해서 이것이 또 미국과 중국 간의 이 지역 질서를 둘러싼 어떤 하나의 경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미얀마 사태를 이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 지역의 다이나믹스가 미국과 중국의 어떤 주도권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 다이나믹스가 전개될 것이냐를 결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즉각적으로 성명도 아주 단호하게 내고, 또 어떤 구체적인 액션으로도 들어갔죠. 생션 들어가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하다시피 이제 어떤 미국 독자적인 노력보다는 동맹국이라든가 우호국, 그리고 유엔이라든가 이런 국제기구를 통해서 다자적인 이제 프레셔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저희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이라든가 이제 서구 국가들이 이제 미얀마에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또는 정치적인 영향력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레버리지가 얼마나 크게 작용할지는 좀 앞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그 인터내셔널 프레셔로서의 그런 거는 작용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사님 말씀 들어보면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또 시험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그러니까 자기가 주창하고 있는 이념, 또 이런 위기 가운데서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 체제를 잘 구축하게 된다면 뭐 어찌 보면 이런 그 본인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어떤 국제사회의 이제 재편에 있어서 뭐 이제 빨리 그걸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뭐 저도 동감입니다. 어떤 예. 위기가 어떤 새로운 기회라고 우리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지역의 어떤 새로운 질서가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뭐 아세안의 역할이라든가 또는 미국의 리더십이라든가 또 새로운 질서라든가 이런 데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이제 미국의 때 입장에서 또 고민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이 맞대에 있는 주변 국가들, 또 지금 그걸 대리적으로 어찌 보면 그 경쟁하고 있는 건데 네. 그 중국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좀 미국이 또 가질까라고 하는 생각도 좀 궁금한데요. 혹시 그런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미국의 새로운 대외 정책이 시험대가 되고 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이제 이 커다란 딜레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어떤 미국이 표방하고 있는 이런 가치라든가 이런 걸 이제 압력을 가하다 보면은 이제 미얀마가 어떤 고립감 때문에 중국으로 경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부과한 제재도 보면은 상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어떤 타겟화 해가지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일정 수의 이제 군부하고 군 인사하고 이제 군 관련 기업을 이제 생선을 했었죠. 이런 것은 지금 말씀드린 어떤 그 제재가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이제 고려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그 바이든 행정부 보면은 그 어떤 면에서는 그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도 더 중국에 대해서 단호한 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시진핑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블링켄 국무장관도 이제 왕이 외교장관하고 했는데 굉장히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이제 그 대사님 말씀 통해서 보게 되면 앞으로 이제 미국의 대응을 좀 양쪽을 칼날을 좀 보고서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적해 주신 대로 바이든이 주창하고 있는 이념 또는 가치, 민주주의라든가 인권이라고 하는 그 가치에 있어서 미얀마를 세게 그 압박할 거라고 하는 그런 요소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너무 세게 그 압박할 경우에 그 미얀마가 고립화돼 있을 때 중국으로 경도되는 그런 현상에 대한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대사님 말씀하신 대로 미얀마에 대한 생션을 전면적인 생션이 아니라 바로 미얀마 군부의 그 초점, 요새 저희 나라에게는 핀셋 생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하여튼 저희 나라에서는 핀셋이 되게 인기를 끌고 있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저희가 좀 그 프레임을 좀 보면서 미국의 행동을 좀 보면 앞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미국의 최근의 조치들을 이렇게 보면은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은 전 행정부에 비해서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게 또 신속하게 조치가 이루어진다 그런 인상을 받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보면 전방위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자체의 어떤 조치, 또 유엔이라든가 이런 국제사회, 또 여러 가지 그 미국이 관여하고 있는 그 그룹핑들 있지 않습니까? G7이라든가 뭐 쿼드라든가 뭐 그리고 이 아세안에 대해서도 뭐 직접 통화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어떤 협조 관계를 하고, 또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뭐 일본이라든가 인도를 통해서 미얀마 군부 쪽하고도 어떤 백 채널을 통해서 뭐 이렇게 좀 타진도 해보고, 그래서 상당히 프로페셔널한 접근을 하고 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이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좀 미국의 그 행동이라든가 그 대안을 제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은
뭐 미국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항상 무역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네. 전공이신데 어떠신가요? 네, 미국 입장에서는 저는 사실 중국에 비해서는 경제적인 관계나 아니면 지금 교류 면에서는 절대적으로 중국보다는 적은 규모긴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이 생션의 효과가 이제 실질적으로 미얀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점 때문에 곤혹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통해서 번영할 수 있다라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미얀마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게 이번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 이제 오바마 행정부 2탄으로 해서 잘 관리가 되고 그 성과가 나온다고 하면 미국이 그 추진하고 있는 이런 전체적인 글로벌 어떤 그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 사례가 나오고, 그게 만약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다양한 국제 기구나 아니면 지역 내의 중요한 플레이어들, 호주나 일본이나 아니면 인도나 이런 어떤 중간 국가를 통해서 미얀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효과가 발휘가 된다라고 하면 미얀마에도 아니면 어떤 효과도 있을 뿐더러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그런 체제가 만약 이게 성공 사례로 남는다고 하면 북한의 개방과 또 점진적인 민주화를 위해서도 좀 효과적인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주의 깊게 보고 또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박 교수님 말씀 들었다 보니까 제가 그런 질문 많이 받았었거든요. 왜 미얀마에 연구를 하느냐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 미얀마에 관심 갖기 시작한 게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한 이후에 첫 번째 방문지가 아세안이었거든요. 그래서 미얀마를 방문했었는데, 그만큼 아세안 지역에 대한 미국의 그 오바마 정부 시절에 그 아세안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미얀마에 대한 중요성이 사실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저도 무역을 하는 입장에서 이제 앞으로 정세가 이제 아세안 쪽으로 좀 그 중심축이 또는 이동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미얀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그 오바마 행정부랑 정책의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이기 때문에 이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아마 지금 대사님 말씀하신 아주 기민하게 그리고 아마 프로페셔널하게 이제 접근하면서 좀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좀 갖게 됩니다. 뭐 또 미국만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게 대칭점이 또 있죠. 중국도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중국이 그 왕이 외교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쿠데타 나기 1월에 미나옹 훌라잉 이 총사령관하고 면담했던 일도 있고요. 뭐 이것 때문에 이제 중국이 군부 쿠데타의 배후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루머 또 아니면 진실,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중국의 입장을 저희가 좀 안 살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대사님, 그 중국이 미얀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또 그리고 어떻게 지금 반응할 것인지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국에게 있어서 미얀마는 굉장히 그 전략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과거 이제 군사 정권 때도 이제 군부하고 잘 관계를 유지했지만은 그 아웅산 수치 문민정부 들어선 이후에도 그 문민정부하고도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초에도 보면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제일 먼저 방문한 나라가 미얀마였고요. 이제 올해 들어서도 지난 1월달에 이제 왕이 외교장관이 미얀마를 방문했었죠. 근데 그것이 이제 이번 군사정변 직전이었기 때문에 마치 이번 군사정변의 배후에 이제 중국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루머도 돌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중국이 상당히 좀 당혹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긴 국경을 접하고 있고 그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 갈등도 있었기 때문에 좀 미묘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방에서 보는 것처럼 뭐 미얀마가 뭐 친중국이라든가 또 중국이 이제 또 미얀마에 대해서 이렇게 뭐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거하고는 달리 좀 미묘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그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 이렇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이제 약간 중립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그 미국이 주도가 된 국제적인 압력에 대해서는 이제 전부 또 반대 입장을 또 취하고 있죠. 그래서 유엔 결의라든가 이런 거 이제 반대하고 있고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보면 저희가 보기에는
반미라고 얘기한다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미얀마 사태에 뭐 개입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이게 약간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쉽게 표현하면 양다리. 그러니까 여태까지 좀 양다리 역할을 좀 해왔는데 아웅산수치 여사하고도 관계를 맺고 있고 또 군부하고도 그러니까 이 방문한 것들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군부하고 만난거나 아웅산수치 여사 쪽이 민주화 세력하고 만난거나 이렇게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중국의 입장에서도 조금 아마 이 두 개의 관점, 그러니까 어느 쪽에 대한 중요 그 세력이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국은 지금 보게 되면 그래도 미국이나 이런 쪽에 보면은 군부하고 좀 가깝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생션이 좀 이렇게 더 강화되거나 아니면 서방이 좀 이렇게 뭉치려고 할 때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뭐 이 예측이라고 하는 건 되게 어려운 얘기지만요. 그래도 중국의 그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자유롭게 좀 예측해 주시면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글쎄, 뭐 중국의 정책에 대해서 제 어떤 필링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좀 되는 쪽으로 하지 않을까. 서포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를 들면 뭐 경제적인 이해관계라든가 전략적인 그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군부가 이걸 안정화시키든 아니면 어떤 새로운 또 타협적인 정치 제재가 들어서든 그 중국의 국익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좀 관망하는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이제 그 이해관계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1대1로 사업에 의해서 이제 인도양으로 진출하는 그래서 미얀마 중국 경제회랑 이제 프로젝트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교육이라든가 투자가 뭐 거의 한 3분의 1 수준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해관계를 이제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서포트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실용주의 중국. 그러니까 미얀마 입장에서도 미얀마가 사실 그 영세 중립국을 선언한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중립국가다라고 선언한 나라여가지고 아마 중국하고도 그런 갈등.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 쿠데타 때문에 좀 곤욕을 치른 부분인데 이제 의문의 일패인지 진짜 잘못된 선택의 일패인지는 뭐 앞으로 역사가 말해줄 것 같습니다. 박현영 교수님은 중국에 대해도 관심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관련돼서 미얀마랑 이 중국하고 앞으로 관계가 어떻게 될 건지 좀 전망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교수님 또 대선이 말씀하신 실용주의 이 관점이 정확하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군부든 아니면 민주정부든 이 현재의 경제적인 이익이나 아니면 향후에 기대되는 이익을 가장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곳에 힘을 실어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보다도 향후에 이제 미얀마에서 갖게 될 이익이나 또 이제 말씀하셨던 자우프를 통해서 송유관이나 아니면 가스관이 건설되었을 때 말라카 해협의 어떤 그 불안감을 이걸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사태는 중국 입장에서는 되도록 큰 분쟁 없이 현상 유지, 그러니까 스테이스코의 어떤 이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중국 입장에서는 향후에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예측할 수 있는 체제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군부에 가깝지 않을까. 왜냐하면 군부는 의사결정이 탑다운으로 명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그쪽을 지지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게요. 이제 실용주의가 이제 핵심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이 이미 미얀마와 관계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또 재미있는 그 기억 남는 박 교수님 코멘트는 예측 가능한 리더십이 들어오는 것을 중국이 좋아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제 협력을 많이 하다 보면 불확실성을 좀 줄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이제 생각하면서 앞으로 미얀마의 그 사태를 좀 바라보면 좀 예측하기가 더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아세안도 봤고요. 미국도 봤고요. 중국도 생각해 봤는데요.
결국 중요한 건 뭐 저희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우리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미얀마는 신남방 정책의 중점 협력 대상 국가 중에 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국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그럼 좀 해안을 좀 듣고 싶은데요. 대사님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말씀해 좀 주시죠. 예, 결국 뭐 미얀마 사태가 이제 어떻게 전개돼 나가느냐 거기에 이제 달려 있다고 봅니다만은 이제 우리 정부로서의 이제 어려움은 뭐냐면 우리가 단지 어떤 경제적인 그런 이제 이해관계를 떠나서 우리가 이제 신남방 정책이라는 걸 표방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의 어떤 비전과 어떤 이념을 가진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단지 우리 경제적으로 우리한테 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떠나서 우리가 이제 표방하고 있는 민주주의라든가 인권이라든가 또는 법의 지배라든가 이런 이제 원칙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입장을 취하고 또 이제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봉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제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이제 살펴봤더니 상당히 고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해석을 하자면은 어떤 민주주의라든가 어떤 평화적인 해결이라든가 또 그런 속에서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서 합리적인 그런 방안을 모색하자. 나름대로 뭐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사실 이 미얀마는 이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남은 미개척 시장이라 그래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이제 관심을 가졌고 우리나라도 이제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게 핵심 협력 대상으로 이제 노력을 해왔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진출도 많이 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번 그 사태는 굉장히 어떤 불확실성이라고 그럴까 리스크 면에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결과가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 이제 상황 전개에 따라서 어떤 단기, 중기, 장기로 이제 구분을 하고 이런 대응이 필요하다고 이제 보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사실 미얀마가 여러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예전처럼 우리가 그냥 경제적 관점만 생각했다라면 아마 문제는 쉬울 텐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니까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우리의 가치, 민주화에 대한 가치가 있어서 아마 더 깊은 고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희가 어쨌든 관계성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뭐 국가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인 거고 또 기업들이 또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중차협력 대상국이어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기업들이 좀 어떻게 대응하는가 아마 지금 저희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아마 이거에 대한 해법을 좀 찾으려고 하는 그래서 뭐 정답 을 꼭 말씀해 주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뭐 이렇게 좀 자유스럽게 좀 이렇게 다양한 그 아이디어를 좀 말씀해 주시거나 또 경험을 또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뭐 미얀마 사태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불확실성 그리고 불예측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개도국이라고 이제 보니까 정보의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아무래도 좀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라든가 대사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밀히 이제 소통 체제를 갖춰가지고 우리 대사관이 현지에서 그런 걸 우리 관련 기업들한테 잘 제공을 하고 또 이제 자문에 응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역시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이제 미얀마 자체의 이제 변화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미국이라든가 이렇게 제재를 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제재 요소들이 이제 우리의 그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거를 좀 저희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얀마의 어떤 그 시민사회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군부의 강권 통치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그런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미얀마 군과 관련된 이 기업들하고의 이제 거래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보이코트 뭐 이런 캠페인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이제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일본의 기린 예, 맥주라든가 기린 맥주. 이런 예. 거는 이제 관계를 관계 끊었다. 했죠. 예.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이제 한국 기업들도 몇몇 기업들이 그 관계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게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제 미얀마 이제 정부 관계만이 아니라 미얀마 국민하고의 관계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 과거에도 그런 뭐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런 어려울 때 무턱대고 어떤 기업의 리스크 때문에 일방적으로 철수를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그 고통을 같이 분담하면서 뭔가 위기를 극복하는데 동참할 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제 인도네시아가 아주 좋은 경험입니다. 1990년대 말에 이제 외환 위기에다가 수하르토 정권이 이제 붕괴될 때 엄청난 혼란이 왔습니다. 그때 우리 진출 기업들이 다른 웨이트 기업들은 다 떠났는데 현재 남아서 그 인도네시아 국민들과 같이 고통을 나누면서 그걸 극복한 그런 예가 이제 지금까지도 높이 평가가 되고 그것이 현재 그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협력에 아주 단단한 기반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점을 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사님 말씀에서 정말 이렇게 그 인상 깊는 거는 그 나라 국민과의 관계, 그러니까 정부하고 관계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관계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우리 기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우리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그들이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향후의 경제 협력이라든가 또는 관계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좀 유념해서 좀 기억하면서 들어야 되지 않을까. 뭐 소셜 리스폰서블리티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기업들의 그 부분이 이제 국내적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한 국가 내에서도 그런 것들이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뭐 박현준 교수님 미얀마에 관심을 계속 가지시고 저랑 같이 연구했는데 기업들하고도 많이 만나보고 그러셨는데 어떠신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신장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그리고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면. 참 지금의 사태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2015년도에 미얀마가 개방되면서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진출했다가 그때는 미얀마 진출 붐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2, 3년 사이에 이제 조정이 되면서 미얀마를 현실 그대로 보게 되는 시점에서 이제 그래도 펀더멘털이 또 미래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다시 진출을 고민하는 찰나에 이런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극대화되면서 이제 다시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멈칫하게 되는 어떤 큰 이슈가 된 것 같아서 정말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면 현재의 어떤 군사 정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투자나 무역을 위한 추세에서 이제 잠깐 있는 현상이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6개월 안에 아니면 적어도 1년 안에 이 현상은 새로운 체제로 재편이 될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가고 있는 방향에서 큰 변화는 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판단을 하실 때 대사님 말씀하셨듯이 기업은 단순히 뭐 6개월이나 1년에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3년, 5년 그 이후에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경고망동하지 말고 좀 길게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미얀마는 확실히 미래에는 투자 가치 그리고 우리가 진출했을 때의 전략적인 아니면 경쟁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베트남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를 잘만 활용하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우리 그 기업 관계자분들께서는 지금의 사태를 좀 주의 깊게 보시고 또 무엇보다도 그 안에서도 위기 안에서 기회를 보는 그런 해안을 좀 가지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지 말고 좀 신중하게 생각하자. 뭐 저희도 연구가 저희 일인데 미얀마 연구한다고 막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요. 미얀마가 막혀가지고 요새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제 최 교수 어떻게 미얀마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뭐 막혀도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 관계의 중심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중요시 여긴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찌 보면은 미얀마가 지금의 그 관계 속에서 한국과 미얀마 관계가 더 어찌 보면 새로운 관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그래서 저도 지금 미얀마가 여러 변화가 있지만 오히려 뭘 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을 더 많이 하지 철수할 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화라든가 또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적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그 가치들, 이런 것들, 인권이라고 하는 가치를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사실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잘은 모르지만요, 뭔가 또 계속 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으니까요. 뭐 그런 그 궤를 좀 같이 하며 움직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혹시 뭐 우리 대사님 말씀하실 것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혹시라도 이제 뭐 마지막에 이렇게 저희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들, 또 저희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마무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 교수님 너무 말씀을 잘하죠. 이거 아닙니다. 이제 한국이 국제적으로 상당히 큰 나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어떤 그 중요한 가치라든가 어떤 국제사회하고의 연대 이런 데 좀 신경을 쓴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미얀마 사태가 가지는 이제 지정학적 또 지경학적 그 함의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그 앞으로 그 비즈니스 하시는 데에도 좋은 그 영양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 교수님 마무리 발언 잠깐. 네. 오늘 저는 이제 그 미얀마 군사정변 관련해서 아세안의 어떤 역할과 또 향후 아세안을 통해서 우리 그 지역사회가 이제 재편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좀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된다면 미얀마 사태도 조기에 안정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갖게 되었고, 그런 면에서 많은 학습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오늘도 귀한 기회 주셔서 또 대사님 통해서 많은 좋은 의견 들어서 좋은 학습이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미얀마 연구회가 또 경희대학교 또 미얀마 지역연구센터가 이 미얀마의 지금 변화에 대해서 사실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신문이나 이런 데 나오는 것보다는 저희가 좀 느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는 이제 현상에 대한 얘기보다는 사실 현상의 뒷얘기에 더 관심을 좀 갖고 있고 전망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좋지 않은 머리로 좀 자꾸 생각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좀 느린 부분도 있지만요. 저희가 이 미얀마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관련된 그 사안들 또는 이슈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계속 소통하려고 합니다. 혹시 관련돼서 궁금하신 거라든가 또 아니면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제안하고 싶으신 일 있으면 저희가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른 계속 상황을 하면서 또 저희가 분석하고 필요할 것이 있다라면 또 다시 이 백세미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러니까 코미라 한미얀마 연구에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미얀마뿐만 아니라 좀 저희가 시야가 좀 아시안까지 확장되는 그런 일이 있길 좀 바라고요. 또 오늘 주제 어찌 보면 결론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저희가 작은 국가가 아니라 세계의 리딩 국가로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사태에서 좀 관심을 갖고 또 국제 연대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가치 이거에 대해서 좀 도전하고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또 더 좋은 이슈를 가지고 또 좀 행복한 이슈가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바람으로 이걸로 저희 백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